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내 안의 것을 비워야 채울 수 있음을 모르고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채우려고 애쓰며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말한 쇼펜하우어의 말이 생각납니다. 채우지 못한 욕망은 고통으로 남고 채운 욕망은 권태로 변해 다시 욕망을 만들어내죠. 썸네일을 보고 오늘의 주제는 다 알고 계실 테니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선정한 글자는 바로 하품흠이라는 글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글자 예쁘게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자매님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함께 연습하는 마음으로 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쓴 자형이 매우 일반적인데요. 하품흠은 사람이 크게 입을 벌린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하품하듯 생겼다 하여 우린 하품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떼어서 쓰면 아래는 사람인이고 위는 크게 벌린 입이 되어 글자가 가진 뜻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사람이 하품을 하는 이유는 피곤해진 몸과 과열된 뇌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공기를 들여 마시기 위함입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자연적인 생리현상이죠. 그러니 이 글자는 뭔가 부족해서 입을 벌려 들여 마시는 뜻을 갖습니다. 부족한 뜻이에요. 그리고 욕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품흠과 만나 만들어진 글자들은 대부분 부족함, 그리고 부족함이 부른 욕구, 바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입을 크게 벌린 뜻도 함께 갖고 있죠. 이 점만 확실하게 아시면 이제 설명하는 글자들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자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먹을 식이 있고 그 옆에 하품흠이 붙었어요. 많이 보셨던 글자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 글자는 마실 음이죠. 먹을 식에 입을 크게 벌린 뜻을 가진 흠이 붙었습니다. 갑골문에서는 이게 먹을 식이 아니고 손을 뻗어 술단지를 잡은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이게 먹을 식 모양으로 변한 겁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입을 크게 벌려 먹는 행위를 뜻하는데 특히 옛날엔 물병이 없으니 물이든 술이든 마실 때 바가지를 들고 고개를 젖혀 입을 벌리고 마셨겠죠. 그래서 이게 마실 음이에요. 많이 마시면 과음이 되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액체를 음료라고 합니다. 물론 평소에 자주 쓰는 음식, 즉 마시는 것, 먹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도 씁니다. 한편 음식을 거꾸로 써서 식음이라고 하면 먹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로 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전폐하다가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다라고 씁니다. 이제 두 번째 글자 볼게요. 이것도 자주 보셨던 글자입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골짜기 곡이 있고 이 옆에 하품흠이 붙었습니다. 갑골문은 없고 옛 글자 소전에서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하품흠은 부족으로 인한 바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글자는 욕망을 뜻하는 바랄 욕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 요즘엔 하고자 할 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할 욕 밑에 마음 쉼이 하나 더 붙은 글자가 있는데요. 이건 바라는 마음에 바라는 마음을 다시 더한 뜻이 되어서 욕심, 탐욕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욕심욕이라고 부릅니다. 쓰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닌데 마음심이 없는 욕은 바라는 마음으로 주로 앞에 나와서 욕구, 욕망 등에 쓰고 욕심욕은 주로 뒤에 나와서 탐욕, 무욕, 색욕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두 글자에 들어간 하품흠이 바람, 욕망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글자, 많이 보셨던 글자예요. 원래 노래를 뜻했던 노래가 옆에 하품흠이 붙었습니다. 노래가는 설문의자에서 소리성과 같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뜻을 더하기 위해 하품흠이 붙었으니 이건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내는 노래를 부르는 뜻을 가진 노래가가 된 것이랍니다. 노래가와 춤출 무를 합치면 가무가 됩니다. 일본어에 가부키라는 말이 있죠. 가와 무를 합친 가무에 제주, 재간을 뜻하는 재간기를 붙여 가무기라고 쓰고 가부키라고 읽습니다.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사랑애와 나라 국을 앞에 붙이면 애국가가 됩니다. 예전엔 애국가 4절까지 쓰는 테스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노래가에도 입을 크게 벌린 뜻의
하품 흠이 들어있답니다. 이제 네 번째 글자는 좀 어렵습니다. 바르게 한 글자 이렇게 썼는데요. 이건 큰 날개를 가진 황새관 옆에 하품 흠이 붙었습니다. 물론 황새관은 소리를 뜻합니다. 황새관은 작은 새를 뜻하는 새 추 위에 큰 새의 두 눈과 날개를 그린 상형자예요. 이 글자 물론 형성자가 맞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눈이 크게 떠지면서 입이 벌어진 겁니다. 놀란 겁니다. 이건 기뻐서 입이 저절로 벌려져 놀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쁠 환이라고 하는데요. 맞이할 영을 뒤에 붙여주면 환영이 되어 기쁘게 맞이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영은 나앙에 착받침이 붙어서 나를 보내는 뜻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 맞이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영은 가만히 앉아 맞이하는 게 아니고 기쁘게 나가서 맞이하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불을 호를 이렇게 뒤에 붙여주면 환호가 되어 기쁘게 소리를 지르는 뜻을 가집니다. 기쁠 환에도 입을 크게 벌린 뜻의 하품 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글자 볼까요? 이건 자주 쓰는 글자는 아닌데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먼저 쓴 건 어찌 갈이라는 글자예요. 옆에 하품 흠이 붙은 자형입니다. 갈은 다른 한자와 붙어서도 대부분 갈, 알, 헐 등의 소리로만 남는데 여기서 갈은 가로왈과 빌개가 합쳐진 글자로 거지가 구걸한다는 본래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붙은 하품 흠은 정말로 하품을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 글자는 구걸하던 거지가 피곤해서 잠깐 쉰다는 뜻으로 쉴 헐이라고 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헐적이다 하면서 사이간과 합쳐져 얼마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는 즉 사이사이 쉬는 뜻의 간헐적에 쓰고 있죠. 대표적으로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에 씁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걸 폐업이라고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헐업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때 물건을 헐값에 판매하게 되죠. 그래서 헐값이라는 말이 탄생했답니다. 쉴 헐에도 일하다가 피곤해서 쉬면서 하품하는 하품 흠이 들어가 있답니다. 여섯 번째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겸할 겸 옆에 하품 흠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겸할 겸은 벼 한 줄기를 잡은 뜻을 가진 잡을 병이 두 개가 겹쳐진 모양으로 벼 두 줄기를 잡은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요. 여기에 부족한 뜻을 가진 하품 흠이 붙어서 수확을 했지만 벼가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뜻을 가져서 흉년들 겸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지난번 겸할 겸을 주제로 한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글자인데요. 흉년이 들어 황폐한 해를 뜻하는 겸황진년이라는 말에 쓰인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또한 흉년이라 먹을 게 없고 줄 게 없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미안하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죠. 우리가 겸연쩍다 할 때 마음심이 있는 찐덥지 않을 겸을 쓰지만 흉년들 겸, 미안한 뜻을 가진 이 겸으로 쓰기도 합니다. 부족한 뜻을 가진 하품 흠이 흉년들 겸에도 이렇게 쓰이고 있답니다. 일곱 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이 글자는 오른쪽에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고 그 옆에 하품 흠이 붙었는데요. 원래 이 글자의 옛 글자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원래는 나무 목 모양의 땔감을 의미하는 이 글자 옆에 부족함을 뜻하는 하품 흠이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뗄나무가 부족하다는 뜻을 가져서 부족함에서 기인한 정성을 의미했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 정성관이라고 불렀었던 글자인데요. 진정한 바람을 뜻하는 글자였죠. 그런데 이게 항목, 조항의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목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나무 하나의 마디는 마디절을 씁니다. 그리고 마디절보다 작은 단위, 즉 마디 하나를 반으로 쪼갠 걸 뜻하는 게 항목관이에요. 편장절관, 조항호목 이렇게 조문 체계에 쓰는데 마디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부족하다는 뜻으로 여기에 하품 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문 체계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제작했었는데 다소 어려운 영상이긴 하지만 자세한 뜻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는 위에 연결된 링크 참고해서 시간 내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항목관은 본래의 뜻은 사라지고 약속에 쓰이는 묶을 약을 써서 계약서에 약관이라는 말에 항목관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입 구 옆에 하품 흠이 붙었는데요. 옛 글자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갑골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입이 오른쪽에 있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입을 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내쉬는 뜻을 갖는 불취라는 글자예요.
입으로 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을 두드린다는 뜻을 가진 두드릴 고를 앞에 붙이면 고취가 되는데, 원래는 국악용어로 북을 치고 입으로 피리를 부는 뜻이지만 지금은 애국심을 고취하다, 사기를 고취하다 하면서 진작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한 공기나 액체를 입으로 불어서 넣는 것을 취입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취라는 글자에도 입을 벌린 뜻의 하품흠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논어의 2인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여귀, 부유함과 귀함이죠. 여기서 여는 뭐뭐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인지 소욕야,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다. 즉 부귀함과 귀함, 부귀영화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는 불이 기도 득지, 불이는 뭐뭐로서가 아니다 라는 뜻이고, 기도 득지, 그것을 얻음의 도리로서가 아니라면, 함께 해석하면 이렇죠. 부귀영화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데 올바른 도리로서 얻은 게 아니라면, 불처야, 처는 뭐뭐에 위치하다 라는 뜻인데 머문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즉 머문다는 것은 갖는다는 뜻이고 누린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불처야 라고 하면 머물면 안 된다, 누려서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나 올바른 도리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누리지 말아야 한다. 즉 부귀영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를 경계하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 얻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공자도 부유함과 귀함에 대한 욕구는 인정했지만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욕망이 나쁜 건 아니겠죠. 다만 채워진 걸 알아차릴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입을 벌리고 하품하는 모양을 본뜬 하품흠이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들과 합쳐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개의 글자를 알아봤습니다. 한자라는 문턱이 그렇게 높기만 한 건 아닙니다.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자매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